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 왕자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린 왕자, 해방 이후 가장 많이 읽힌 해외 문학작품 중 하나로 기록되며 어른과 아이 모두에게 끊임없이 사랑받는 어린 왕자는 시간의 흐름을 뛰어넘어 고전의 반열에 오른 작품입니다. 출판사는 비룡소입니다. 저자는 생텍쥐페리, 프랑스 소설가이며 시인입니다. 1900년 프랑스의 리옹에서 태어났습니다. 4세 때 아버지가 사망했고 청소년기에 제1차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비행 조종사였던 그는 비행기를 사색과 발견의 도구로 삼아 문학에 새로운 가능성을 연 작가로 인정받았습니다. 1944년 7월 생텍쥐페리는 그르노블 안시 지역으로 출격했으나 귀환 도중 독일 전투기에 격추되어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1931년 야간 비행으로 페미나 상을 수상했으며 1939년에는 인간의 대지로 아카데미 프랑세즈 소설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밖의 작품으로 남방 우평기, 성체, 전시, 조종사 등이 있습니다. 옮긴이는 박성창 님입니다. 생텍쥐페리가 레옹 베르트에게 보낸 헌사입니다. 레옹 베르트에게 이 책을 어른에게 바친 것을 어린이들은 용서해 주기 바란다. 그럴 만한 중대한 이유가 내게는 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귄 가장 훌륭한 친구가 이 어른이라는 점이다.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 그것은 이 어른이 모든 걸 어린이를 위한 책들까지도 모두 이해한다는 점이다. 세 번째 이유는 이 어른이 프랑스에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로 받아야 할 처지에 있다. 이 모든 이유들이 그래도 부족하다면 예전의 어린 시절에 그에게 이 책을 바치기로 하겠다. 어른들은 누구나 다 처음엔 어린이였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따라서 내 헌사를 이렇게 고친다. 어린 소년이었을 때의 레옹 베르트에게. 이제 어린 왕자 그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6살 때 나는 체험담이라는 제목의 원시림에 관한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본 적이 있다. 보아뱀이 맹수를 잡아먹고 있는 그림이었다. 위의 그림은 그것을 옮겨 그린 것이다.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켜버린다. 그러고는 그걸 소화시키느라 꼼짝도 하지 못하고 6달 동안 잠을 잔다. 그래서 나는 정글 속의 신기한 모험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본 후 색연필을 가지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림을 그려보았다. 내 그림 제1호는 이런 것이었다. 나는 내 걸작품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면서 내 그림이 무섭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다. 어른들은 아니, 모자가 뭐가 무섭다는 거니? 라고 대답했다.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게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 그림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뱀의 속을 그려주었다. 어른들은 꼭 설명을 해 주어야만 한다. 내 그림 제2호는 이런 것이었다. 어른들은 나에게 속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보아뱀 그림일랑은 집어치우고 지리나 역사 혹은 산수나 문법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충고해 주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6살 때 화가라고 하는 멋진 직업을 포기해버렸다. 내 그림 1호와 2호가 성공을 거두지 못해서 낙심했기 때문이었다. 어른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늘 어른들에게 설명을 해주자니 어린이들로서는 여간 귀찮은 게 아니다. 하는 수 없이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던 나는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이 세상 여기저기를 거의 안 가본 데 없이 날아다녔다. 그럴 때 지리는 정말로 내게 많은 도움이 됐다. 나는 한번 슬쩍 보고도 중국과 미국의 애리조나 주를 구별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밤에 길을 잃었을 때 아주 유용한 일이었다. 이렇게 하여 나는 일생 동안 점잖은 사람들을 매우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어른들 틈에서 살면서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아왔던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에 대한 내 생각이 나아지지는 않았다. 어쩌다 조금 총명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면 나는 늘 가지고 다니던 내 그림 제1호를 꺼내 그 사람을 시험해보곤 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뭘 제대로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인지 알아보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의뢰 그 사람은 이건 모자군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나는 보아뱀 이야기도 원시림이나 별들에 관한 이야기도 그 앞에서 꺼내지 않고 그 대신 카드놀이나
골프 혹은 정치나 넥타이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오늘 괜찮은 사람 하나 알게 되었다고 매우 흡족해했다. 2장. 그래서 6해 전에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을 일으킬 때까지 나는 진실한 말동무 하나 없이 홀로 살아왔다. 엔진 속 어딘가가 부서져 버린 사고였다. 정비사도 승객도 없었기에 나는 혼자서 그 어려운 수리를 시도해 볼 수밖에 없었다. 그때는 정말 죽느냐 사느냐 하는 큰 문제였다. 마실 물이라곤 겨우 일주일치밖에는 남아있지 않았다.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사막에서 잠들었다. 큰 바다 한가운데서 혼자 뗏목이에 떠 있는 것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해가 뜰 무렵 이상한 작은 목소리가 나를 깨웠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겠는지 여러분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양 한 마리만 좀 그려줘. 그 목소리는 내게 말했다. 뭐라고? 양 한 마리만. 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서 두 눈을 비비고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정말 이상하게 생긴 조그만 사내아이가 진지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훗날 내가 그 아이를 그린 것 중 제일 잘된 그림이 여기 있다. 물론 내 그림은 실제 그 아이보다는 훨씬 덜 멋있다. 그렇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6살 때 어른들이 화가가 될 생각은 그만두라고 내 길을 꺾어 놓아서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보이지 않는 보아뱀 말고는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나는 그의 느닷없는 출현에 너무 놀라서 눈을 희둥둥그렇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그때 사람이 사는 곳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말기 바란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아 보였고 도무지 피곤하다거나 배 고프다거나 목말라 보이지도 않았으며 무서워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사막에서 길을 잃은 아이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던 것이다. 내가 겨우 입을 열어 말했다. 그런데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니? 그러자 그는 매우 심각한 이야기나 되는 듯이 조그맣게 다시 말했다. 부탁이야. 양 한 마리 그려줘. 너무 기막힌 일을 만나 어리둥절해지면 누구나 거절을 못하는 법이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져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양을 그려달라니 참 별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러자 내가 배운 것은 지리와 역사와 산수 그리고 문법뿐이라는 생각이 마침 떠올라서
나는 기분이 좀 언짢아져서 그 꼬마에게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괜찮아,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나는 양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릴 줄 아는 단 2가지 그림들 중 속이 안 보이는 보아뱀 그림을 그려서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러자 그것을 보고 꼬마가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나는 깜짝 놀랐다. 싫어, 싫어.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은 싫어. 보아뱀은 너무 위험하고 코끼리는 너무 거추장스럽단 말이야.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조그맣거든. 나는 양이 필요해. 양 한 마리만 그려줘. 할 수 없이 나는 양을 그렸다. 그는 내 그림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아냐, 이 양은 벌써 병들었는걸? 다른 걸로 하나 그려줘 라고 말했다. 나는 또 그렸다. 그랬더니 내 친구는 싱긋 웃더니만 너그럽게 말했다. 이건 양이 아니라 염소잖아. 잘 봐. 뿔이 있잖아. 나는 또다시 그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새 그림도 먼저 본 그림들과 마찬가지로 태자를 맞았다. 이건 너무 늙었어.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갖고 싶어. 그러자 비행기의 엔진을 수리하는 일이 급했던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쓱쓱 그려놓고는 한마디 툭 던졌다. 이건 상자야. 내가 원하는 양은 이 속에 있어. 그러자 놀랍게도 이 어린 심사위원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 이거야. 바로 내가 갖고 싶어 하던 거야. 그런데 이 양에게 풀을 많이 주어야 할까? 그건 왜 묻지?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아서 괜찮을 거야. 이건 아주 작은 새끼 양이니까. 그는 고개를 숙여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뭐 그렇게 작지도 않은걸? 어머, 잠들었네?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3장.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기까지는 한참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나한테는 이것저것 많이 물으면서도 내가 묻는 말은 조금도 귀담아 듣는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차츰 이해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별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을 통해서였다. 그는 내 비행기를 처음 보고서는 나는 내 비행기를 그리지 않겠다. 그건 내가 그리기엔 너무 복잡한 그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물었다. 이 물건은 뭐야? 그건 물건이 아니야. 하늘을 날아다니지. 그건 비행기라는 거야. 내 비행기지. 내가 날아다닌다는 사실을 이제 그에게 알리게 되어 나는 기분이 좀 우쭐해져 있었다.
그런데 내 말을 듣고 난 그는 이렇게 소리쳤다. 뭐라고? 그렇다면 아저씨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야, 그거 참 재미있네. 그러고는 어린 왕자가 깔깔 웃어대는 바람에 나는 기분이 몹시 상했다. 나는 남들이 내 불행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편이다. 그는 또 말했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단 말이야? 어느 별에서 왔어? 이 말에 나는 그를 둘러싼 수수께끼를 밝혀줄 한 줄기 빛을 보는 것 같아 얼른 물었다. 그럼 넌 다른 별에서 왔단 말이니? 그렇지만 그는 대답을 하지는 않고 내 비행기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맞아. 저걸 타고서는 그렇게 멀리서 올 수는 없었겠어.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한참 동안 혼자 생각에 잠기더니 주머니에서 내가 그려준 양을 꺼내 무슨 보물이나 되는 듯 들여다 보았다. 그가 다른 별에 대해 이렇게 슬쩍 말하고 난 후 내가 얼마나 궁금해했겠는지 여러분은 짐작하리라. 나는 좀 더 알고 싶어져서 물었다. 예, 넌 어디서 왔니? 내가 사는 곳이란 대체 어디니? 내가 그려준 양을 어디로 데리고 가려는 거지?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말했다. 잘 됐어. 아저씨가 준 이 상자는 밤이 되면 집으로 쓸 수 있으니까. 물론이지. 또 내가 얌전하게 굴면 낮 동안 양을 메어 놓을 수 있는 줄하고 말뚝도 그려주지. 그러나 이 제안이 어린 왕자를 매우 놀라게 한 모양이었다. 메어 놓다니 참 이상한 생각이네. 그렇지만 메어 놓지 않으면 아무데로나 가 버릴 거 아냐? 그러다가 길을 잃을지도 모르고. 그러자 내 친구는 또 한 번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도대체 가긴 어딜 간단 말이야? 어디든 제 앞으로 곧장 가든지. 그러자 어린 왕자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괜찮아.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으니까. 그리고 약간 슬픈 듯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앞으로 똑바로 가봐야 멀리 갈 수도 없는걸? 4장. 이렇게 해서 나는 매우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그가 살고 있는 별이 겨우 집 한 채보다 클까 말까 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난 그 사실로 크게 놀라지는 않았다. 지구, 목성, 화성, 금성같이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놓은 큰 별들 말고도 하도 작아서 망원경으로 보아도 잘 안 보이는 별들이 수백 개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별 하나를 어떤 천문학자가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름 대신 번호를 매긴다. 예를 들면 소행성 3251호라는 식으로 부른다. 나는 어린 왕자가 떠나온 별이 소행성 B612호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 별은 1909년에 터키의 어느 천문학자가 망원경으로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 별이었다. 그때 그 학자는 국제 천문학회에 나가 자신의 발견을 훌륭히 증명해 보였다. 그러나 학자가 입고 있던 옷 때문에 아무도 학자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어른들이란 언제나 이런 식이다. 그런데 그때 터키의 한 독재자가 국민들에게 모두 유럽식으로 옷을 입으라고 명령하고 그러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겠노라고 말했다. 이 일은 소행성 B612호의 명성을 위해서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 천문학자는 1920년에 아주 멋있는 옷차림을 하고 나가 다시 발표하였던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두들 학자의 말을 믿어주었다. 내가 소행성 B612호에 대해 이렇게 번호를 붙여가며 자세히 이야기하는 건 다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만약 여러분이 새로 사귄 친구 얘기를 하면 어른들은 결코 중요한 것은 묻지 않는다. 어른들은 여러분에게 그의 목소리는 어떠니? 그 애는 무슨 놀이를 좋아하니? 그 친구도 나비를 수집하니? 라고는 절대로 묻는 법이 없다. 대신 그 애는 몇 살이지? 형제는 몇 명이고?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이나 나가니? 아버지의 수입은 얼마야? 라고 묻고서는 그걸로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여러분이 어른들에게 오늘 나는 창가에 제라늄 화분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앉아있는 아주 멋진 장밋빛 벽돌집을 하나 보았어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그 집을 머릿속에 떠올리지 못한다. 어른들에게는 오늘 나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 어른들은 와 정말 근사하겠군 하고 애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린 왕자가 있었다는 증거는 그가 매혹적이었고 웃었으며 또 양 한 마리를 갖고 싶어 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양을 갖고 싶어 한다면 그건 어린 왕자가 있다는 증거니까요. 라고 어른들에게 말한다면 어른들은 어깨를 으쓱 하고서는 여러분을 어린애 취급할 것이다. 그렇지만 어린 왕자가 떠나온 별은 소행성 B612예요 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여러분의 말을 믿을 것이며 쓸데없는 질문들로 여러분을 귀찮게 하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이란 이렇다. 하지만 어른들을 나무라서는 안 된다.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너그럽게 대해 주어야 한다. 물론 인생을 이해할 줄 아는 우리들은 숫자 같은 건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애초에 이 이야기를 동화처럼 시작하고 싶었다. 즉 이렇게 말하려 했었다. 옛날 옛적에 어떤 어린 왕자가 자기 몸보다
조금 더 클까 말까한 별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어린 왕자는 친구를 사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훨씬 더 진실한 느낌을 주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이 내 책을 건성으로 읽어버리는 걸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이 추억을 지금 이야기하려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다. 내 친구가 자기 양과 함께 떠나버린 지도 벌써 6해가 지났다. 내가 여기서 그의 얘기를 쓰는 것은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이다. 친구를 잊는다는 건 슬픈 일이다.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친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나도 숫자밖에 모르는 어른이 되어 버릴지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물감 한 통과 연필을 샀다. 내 나이에 그림을 다시 시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6살 때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안 보이는 보아뱀 말고는 한 번도 그림을 그리려고 시도해 본 적이 없으니 말이다. 그렇지만 어린 왕자의 모습들을 힘닿는 데까지 비슷하게 그려볼 생각이다. 잘 되리라는 자신은 별로 없다. 어떤 그림은 그런대로 괜찮을 것이고 또 어떤 것들은 비슷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린 왕자의 키에 대해서도 좀 틀렸다. 여기서는 너무 크고 저기서는 또 너무 작게 그렸다. 그가 입고 있던 옷의 색깔도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나로서는 그럭저럭 짐작해서 해나가는 수밖에 없다. 또 어떤 중요한 부분을 잘못 그릴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건 여러분이 용서해 주어야 한다. 내 친구는 내게 자세한 설명을 해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는 내가 자기와 같은 줄 알았나 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는 상자를 통해서 그 속의 양을 볼 줄은 모른다. 나는 조금은 어른들과 비슷한 모양이다. 나도 이젠 늙어버렸나 보다. (5장) 어린 왕자가 살던 별과 별을 떠나와서 한 여행에 대해서 나는 매일매일 조금씩 알게 되었다. 즉 그가 무심결에 한 말들을 통해 문득 이해하게 되곤 한 것이다. 사흘째 되던 날 바오밤 나무 이야기도 그렇게 해서 알게 되었다. 이번에도 역시 양덕택이었다. 그는 매우 걱정스럽다는 듯 불쑥 이렇게 물었다. 그러니까 양이 정말로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거지? 그렇다니까. 아, 다행이다. 양이 작은 나무들을 먹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어린 왕자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러면 바오밤 나무도 먹겠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밤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교회만큼이나 커다란 나무이며 코끼리를 한때 데리고 온다 해도 바오밤 나무 꼭대기에 닿지도 못할 거라고 일러주었다. 코끼리 떼라는 말에 어린 왕자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럼 코끼리들을 차곡차곡 포개해 놓아야겠네? 그런데 그는 매우 총명하게도 이렇게 말했다. 바오밤 나무도 어른이 되기 전에는 작은 나무일 거야. 물론 그렇지. 그런데 왜 양이 바오밤 나무를 먹어야 한다는 거니? 그러자 그는
그건 물을 필요도 없이 당연한 것이라는 듯이 그야 뭐 라고 대꾸할 뿐이었다. 그래서 나 혼자 그 문제를 이해하기에 한참 머리를 짜내어 생각해야만 했다. 사실 다른 모든 별들과 마찬가지로 어린 왕자의 별에도 좋은 풀과 나쁜 풀들이 있었다. 그건 곧 좋은 씨앗과 나쁜 씨앗이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씨앗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씨앗들은 땅속 은밀한 곳에서 잠들어 있다가 그중 하나가 갑자기 기분이 내껴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먼저 기지개를 켠 다음 온순하고 귀여운 어린 새싹 하나를 해를 향해 쏙 내민다. 그게 만약 무나 장미의 싹이라면 제 마음껏 자라게 내버려 두어도 된다. 하지만 나쁜 식물일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즉시 뽑아버려야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시무시한 씨앗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바오밥 나무 씨앗들이었다. 별의 땅은 온통 바오밥 나무 씨앗 투성이었다. 이 바오밥 나무는 제때 뽑지 않으면 어떻게 없앨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바오밥 나무는 별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 그 뿌리가 별에 구멍을 뚫고 파고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별은 너무 작은데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으면 별이 산산조각이 나 버리고 마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나중에 이렇게 말해주었다. 그건 생활 습관의 문제인데 말이야.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나면 별도 정성스럽게 몸 단장을 해줘야 해. 장미와 바오밥 나무를 구분할 수 있게 되면 즉시 뽑아주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 바오밥 나무는 아주 어렸을 때에는 장미와 아주 비슷하게 생겼거든. 이건 정말 귀찮은 일이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그리고 어느 날 어린 왕자는 내게 지구 어린이들의 머리에 쏙 들어올 수 있도록 바오밥 나무 그림을 한 장 잘 그려보라고 말했다. 언젠가 그 어린이들이 여행을 하게 될 때 그 그림이 도움이 될 거야. 할 일을 뒤로 미루어도 괜찮을 때도 있지만 바오밥 나무 뽑는 일을 미뤘다간 큰일 나지. 내가 아는 어떤 별에 게으른 사람이 한 사람 살고 있었는데 그는 바오밥 나무 세 그루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그만. 그래서 어린 왕자가 말해주는 대로 나는 그 별을 그렸다. 나는 원래 근엄한 말투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오밥 나무의 위험에 대해 너무나도 모르고 있고 또 소행성에서 길을 잃을 사람이 겪을 위험을 생각해서 내 평생에 특별히 딱 한 번만 이렇게 말하겠다. 어린이들이여, 바오밥 나무를 조심하라. 내가 이 그림을 이렇게 열심히 그린 것은 내 친구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이다. 나도 그렇지만 어린이들도 오래전부터 모르는 사이에 이 위험에 둘러싸여 있었다.
내가 전하려는 교훈은 이 그림을 애써서 그릴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책에는 왜 바오밥 나무의 그림만큼 커다란 그림이 또 없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간단히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즉, 다른 그림들도 그렇게 그려보려고 애쓰기는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바오밥 나무를 그릴 때는 너무나도 절박한 심정이었기 때문인 것이다. 6장. 아, 어린 왕자여. 이렇게 해서 나는 소박하고도 쓸쓸한 내 삶을 조금씩 알게 되었지. 내게는 오랫동안 심심풀이라고는 지는 해의 모습을 감미롭게 바라보는 것 말고는 없었지.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내가 말해준 덕택에 나는 그걸 알았지. 나는 해질 무렵을 좋아해. 해 지는 걸 보러 같이 가. 기다려야지. 기다리다니 뭘? 해가 지기를 기다려야지. 너는 처음에는 깜짝 놀라더니 이내 겸연쩍어 빙긋이 웃었지. 아, 참, 여기가 우리 집인 줄 알았네. 바로 그렇다. 다들 알겠지만 미국에서 정오일 때 프랑스에서는 해가 지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로 단숨에 달려갈 수만 있다면 석양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 됐지만 프랑스는 너무 먼 곳에 있다. 그러나 내 작은 별에서라면 의자를 몇 발짝 뒤로 물러놓기만 하면 되었지. 그래서 보고 싶을 때는 언제나 항운을 바라볼 수 있었지. 어떤 날은 43번이나 해가 지는 걸 보았어. 그리고 잠시 후에 말을 이었지. 마음이 아주 슬플 때는 지는 해의 모습이 정말 좋아. 그럼 43번이나 본 날, 넌 아주 슬펐구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7장. 닷새째 되는 날, 역시 양 덕분에 어린 왕자의 삶에 얽힌 비밀이 하나 더 밝혀졌다. 그가 마치 오랫동안 혼자서 고심했던 문제나 되는 듯이 불쑥 물어왔던 것이다. 양은 작은 나무를 먹으니까 꽃도 먹겠네? 양은 닥치는 대로 다 먹지. 가시가 있는 꽃도? 그럼 가시가 있는 꽃도 먹지. 그러면 가시는 꽃에게 무슨 소용이 되지? 그건 나도 모르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 비행기 엔진의 너무 꽉 채워진 볼트를 푸느라 정신이 없었다. 또 비행기 고장이 너무 심한 것 같았고 마실 물도 거의 다 없어져서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었다. 가시는 어디에 소용되는 거야? 어린 왕자는 한 번 한 질문을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었다. 나는 볼트 때문에 너무나 신경이 곤두서 있었으므로 아무렇게나 대답해 버렸다. 가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꽃들이 괜히 심술 부려 생긴 거야. 그래? 그러자 잠시 말이 없다가 그는 화가 나서 나에게 톡 쏘아붙였다. 아저씨는 순 엉터리야. 꽃들은 연약해. 또 순진해. 걔들은 할 수 있는 만큼 스스로를 보호하는 거야.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이 힘센 꽃이 된다고 믿고 있는 거야.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때 이 볼트가 이번에도 안 빠지면 망치로 때려서 빼내야지 라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어린 왕자가 또다시 내 생각을 방해했다. 그러니까 아저씨 생각으로는 꽃들이... 그만! 제발 좀 그만해도. 난 아무것도 몰라. 아무렇거나 되는 대로 대답한 것뿐이야. 난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소리치자 그는 깜짝 놀라 나를 바라보았다. 중요한 일이라고? 어린 왕자는 시커멓게 기름투성이가 된 손으로 망치를 잡고 그에게는 매우 흉측해 보이는 물체로 몸을 숙이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저씨는 어른들처럼 말하고 있잖아. 이 말에 나는 좀 부끄러워졌다. 그는 사정없이 계속 말했다. 아저씨는 모든 걸 혼동하고 있어. 모든 걸 혼동하고 있단 말이야. 그는 정말 화가 나 있었다. 그의 황금색 머리카락이 바람에 나부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느 별에 10번건 얼굴을 한 신사가 한 사람 살고 있었어. 그는 꽃향기라고는 맡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별을 쳐다본 적도 없고 아무도 사랑해보지도 않았어. 그가 하는 것이라고는 계산하는 것뿐이야. 그래서 하루 종일 아저씨처럼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하고 중얼거려. 그래서 교만으로 가득 차 있지. 하지만 그는 사람이 아니야. 그는 버섯이야. 뭐라고? 버섯이라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어린 왕자는 얼마나 화가 나 있던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만들었어. 또 수백만 년 전부터 양들은 그 꽃들을 먹었어. 그런데도 꽃들이 왜 그렇게 힘들여 가며 쓸모없는 가시를 만들어내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양들과 꽃들의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붉은 얼굴에 뚱뚱한 신사가 하는 계산보다 더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세상 아무데도 없고 오직 내 별에만 있는 단 한 송이 꽃을 내가 알고 있고 어린 양이 어느 날 아침 무심코 그걸 먹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는 얼굴이 빨개져서 계속했다. 수백만 개 하고도 또 수백만 개나 되는 별들 가운데서 하나밖에 없는 어떤 꽃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거야. 그 사람은 저 별들 어딘가에 내 꽃이 있겠지 하고 생각할 거야. 만약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저 별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데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그는 말을 더 잇지 못했다. 그는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어느새 밤이 깊어 있었다. 나는 손에서 연장들을 내려놓았다. 망치도 볼트도 목마름도 죽음마저도 모두 우스워 보였다. 어떤 별, 어느 행성에, 아니 내 행성에, 이 지구 위에 이로해 주어야 할 한 어린 왕자가 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를 두 팔로 감싸 안았다.
그를 부드럽게 흔들면서 말했다. 내가 사랑하는 그 꽃은 괜찮을 거야. 내가 양의 입에 씌울 입마개를 그려줄게. 내 꽃에게는 울타리를 그려주고 나는 무엇라 말해야 좋을지 몰랐다. 어떻게 그를 달래주어야 할지, 어떻게 그의 마음을 되돌려야 할지 모르는 나 자신이 너무나 서툴게 느껴졌다. 눈물의 나라는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다. (8장) 나는 그 꽃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전부터 어린 왕자의 별에는 꽃잎이 한 겹인 작은 꽃들이 살고 있었다. 그 작은 꽃들은 자리를 별로 차지하지도 않았고 어린 왕자를 귀찮게 하지도 않았다. 어느 날 아침 풀 속의 모습을 드러냈다가 저녁이면 곧 사라져버리곤 하는 그런 꽃들이었다. 그런데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알 수 없는 어떤 씨앗으로부터 어느 날 그 꽃은 싹을 틔웠던 것이다. 그는 다른 싹들과는 닮지 않은 그 꽃의 싹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바오밥 나무의 일종인지도 모를 노릇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작은 나무는 곧 성장을 멈추고 꽃을 피울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커다란 꽃망울이 맺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노라니 거기에서 어떤 기적 같은 것이 나타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꽃은 초록색 꽃방 속에 숨어서 자기의 고운 모습을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세심하게 빛깔을 고르고 꽃잎을 하나 둘씩 다듬으면서 천천히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다. 그 꽃은 개 양귀비 꽃처럼 구겨진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자신의 아름다움이 가장 빛날 때가 오면 비로소 나타나고 싶어 했다. 아, 정말이지 귀여운 꽃이었다. 그 신비스러운 몸단장이 며칠씩이나 계속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그리하여 어느 날 아침 해가 떠오르는 바로 그 시간에 그 꽃은 자태를 드러냈다. 그런데 그처럼 공들여 몸치장을 한 그 꽃은 하품을 하며 말하는 것이 아닌가? 아, 이제 막 잠이 깼답니다. 죄송합니다. 제 머리가 온통 엉클어져 있죠? 어린 왕자는 감탄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정말 아름다우시군요. 그렇죠. 나는 해와 같은 시각에 태어났답니다. 꽃이 살며시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그 꽃이 그다지 겸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챘다. 하지만 그 꽃은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은가? 꽃이 말했다. 아침 먹을 시간이죠? 제 식사도 좀 생각해 주시겠어요? 어린 왕자는 무척 당황했지만 물뿌리개를 가져와서 꽃에게 신선한 물로 식사를 대접했다. 이렇듯 꽃은
조금 까다로운 허영심으로 어린 왕자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어떤 날은 자기가 가진 가시 4개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호랑이들이 발톱을 세우고 올 수도 있겠네. 내 별에 호랑이는 없어요. 게다가 호랑이는 풀을 먹지도 않고요. 라고 어린 왕자가 대꾸했다. 난 풀이 아니란 말이에요. 꽃이 살며시 대답했다. 아, 미안해요. 난 호랑이 따위는 안 무서워요. 하지만 바람은 질색이에요. 혹시 바람막이 가지고 있으세요? 바람이 질색이라니? 식물이 그러면 어떡하지? 이 꽃은 꽤나 까다롭군. 하고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저녁에는 내게 유리덮개를 좀 씌워주세요. 당신이 사는 이곳은 너무 추워요. 시설도 나쁘고. 내가 살던 곳에는... 그러더니 꽃은 갑자기 말을 멈추었다. 그 꽃은 씨앗의 몸으로 이곳에 왔다. 그러니 다른 세상에 대해 아는 게 있을 리가 없었다. 그렇게 뻔한 거짓말을 하려다 들킨 게 부끄러워진 꽃은 자기 잘못을 어린 왕자 탓으로 돌리려는 듯 2번 기침을 했다. 바람막이 좀 가져다 달라고 했잖아요. 찾아보려는 참이었는데 당신이 말을 계속했잖아요. 그러자 꽃은 어린 왕자에게 가책을 느끼게 하려고 일부러 더 세게 기침을 했다.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사랑에서 우러나온 호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곧 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꽃이 하는 대수롭지 않은 말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선 매우 기분이 언짢아졌던 것이다. 어느 날 그는 내게 털어놓았다. 그때 그 꽃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게 아니었어. 꽃들의 말에는 절대로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법이야. 바라보고 향기를 맡기만 해야 해. 내 꽃은 내 별을 향기로 뒤덮었는데도 나는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랐던 거야. 나를 그토록 성가시게 했던 그 발톱 이야기도 측은한 마음으로 듣고 이해해 주어야 했어. 그는 또 내게 말했다. 난 정말 아무것도 이해할 줄 몰랐던 거야. 꽃의 말이 아니라 하는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만 했어. 그 꽃은 나에게 향기를 풍겨주고 또 환하게 비춰주었어. 결코 달아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그 가련한 꽃뒤에 숨은 따뜻한 마음을 보았어야 하는 건데 꽃들이란 얼마나 모순된 존재들인지 하지만 꽃을 제대로 사랑하기에는 그때 난 어렸던 거야. 9장. 나는 어린 왕자가 철새들의 이동을 이용해 별을 떠나왔으리라 생각한다. 떠나는 날 아침에 그는 자기 별을 잘 정돈해 놓았다. 화라산들을 정성껏 쑤셔서 청소하였다. 그는 활화산을 2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아침 식사를 데우는데 아주 편리했다. 휘화산도 하나 있었는데 그건 늘 그가 말했던 것처럼 언제 다시 불을 품을지 알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휘화산도 청소해 주었다. 화산들은 잘 청소되어 있을 때는
폭발하는 일 없이 규칙적으로 부드럽게 잘 타오른다. 물론 지구의 화산들을 청소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작다. 그 때문에 화산들은 우리에게 많은 재난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좀 슬픈 심정이 되어 바오밥 나무의 마지막 싹들을 뽑아내었다. 다시는 돌아오게 될 것 같지가 않았다. 그런데 늘 그가 해왔던 일들이 그날따라 유난히 친근하고 다정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꽃에 물을 주고 유리 덮개를 씌워주려다 보니 그도 모르게 울음이 나올 것만 같았다. 잘 있어? 그는 꽃에게 말했다. 그러나 꽃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말했다. 잘 지내. 그러자 꽃은 기침을 했다. 하지만 감기 때문이 아니었다. 이윽고 꽃이 입을 열었다. 미안해. 내가 어리석었어. 날 용서해. 그리고 행복해야 해. 웬일인지 꽃이 투덜거리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너무 놀라워서 어린 왕자는 유리 덮개를 손에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갑자기 조용하고 부드러워진 꽃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 정말이야. 난 널 좋아해. 꽃이 말했다. 근데도 넌 그 사실을 모르더라고. 내 잘못이었어. 그건 아무래도 좋아. 하지만 너도 나만큼 바보였어. 부디 행복해. 그 유리 덮개는 내려놔. 이젠 필요 없어. 그렇지만 바람이 불면? 감기가 심한 것도 아닌데 뭘? 시원한 밤바람은 오히려 몸에 좋을 거야. 나는 꽃이잖아. 그래도 짐승들이 나비를 만나고 싶으면 쐐기벌레 2~3마리쯤이야. 견뎌야지 뭐. 나비는 무척 예쁘다지. 나비 말고 또 누가 나를 찾아주겠어? 너는 멀리 가 버릴 테고 짐승들은 걱정 안 해. 나도 내 발톱이 있거든. 그러면서 꽃은 천진난만하게도 가시 4개를 보여주었다. 그러고는 다시 말했다.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지 마. 신경질 나. 떠나라면 빨리 떠나. 꽃은 자기가 우는 모습을 어린 왕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만큼 자존심이 강한 꽃이었다. 10장 어린 왕자는 소행성 325호, 326호, 327호, 328호, 329호, 그리고 330호가 있는 근처를 여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일거리도 찾고 견문도 넓힐 겸 그 별들을 우선 들러보기로 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왕은 주홍빛 천과 흰 담비, 모피로 된 옷을 입고서 매우 검소하지만 위엄 있는 옥자에 앉아 있었다. 아, 신하가 한 명 오는구나. 어린 왕자를 보고 왕은 이렇게 외쳤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니,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서 어떻게 내가 누군지 안단 말이지? 왕들에게는
세상이란 매우 간단한 것이라는 사실을 어린 왕자는 알지 못했던 것이다. 즉, 모든 사람이 신하들인 것이다. 짐이 너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가까이 오너라. 어떤 한 사람의 왕이 되었다는 게 매우 흡족한 듯 왕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앉을 자리를 찾아보았으나 그 별은 온통 흰 담비 모피로 된 호화스러운 망토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서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피곤한 나머지 하품을 했다. 그러자 그 왕이 말했다. 왕 앞에서 하품을 하는 것은 예절에 어긋나느니라. 짐은 하품을 그마노라. 어리둥절해진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하지만 하품을 참을 수가 없는걸요. 오랫동안 여행한 탓인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왕이 말했다. 그렇다면 내게 명하노니 하품을 하도록 하라. 하품하는 걸 본 지도 몇 년 되었구나. 거참 신기한 모습이로구나. 자, 한 번 더 하품을 하라. 이것은 명령이니라. 어린 왕자가 얼굴이 붉어져서 대답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겁이 나서 하품이 나오지 않는군요. 그러자 왕이 다시 말했다. 그래? 그렇다면 내게 명하노니 어떤 때는 하품을 하고 어떤 때는. 그러고서 왕은 조금 화가 난 듯 뭐라고 혼자 중얼대었다. 왕은 무엇보다도 자기 권위가 존중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왕은 자기가 내린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전제 군주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선량한 사람이어서 사리에 맞지 않는 명령을 내리는 법은 없었다. 만약에 짐이 어떤 장군에게 물새로 변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가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면 그건 장군의 잘못이 아니니라. 그건 짐의 잘못이니라. 왕은 평소에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좀 앉아도 될까요? 어린 왕자가 조심스레 물었다. 너에게 앉기를 명하노라. 왕이 흰 담비 망토자락을 근엄하게 걷어올리며 말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의아해하고 있었다. 별이 이토록 조그마한데 대체 뭘 다스린다는 걸까? 전하, 여쭈어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얼른 대답했다. 내게 명하노니 질문을 하라. 전하는 무엇을 다스리십니까? 모든 것을 다스린다. 왕은 매우 간단하게 대답했다. 모든 것이라뇨? 그러자 왕은 신중한 몸짓으로 자기 별과 다른 별들과 행성들을 가리켰다. 이 모든 것을요? 그럼 이 모든 것을. 그는 전제군주였을 뿐 아니라 우주의 군주이기도 했다. 그럼 별들이 전하에게 복종하나요? 물론이지. 즉각 복종하지. 짐은 불복종을 용서치 않느니라. 어린 왕자는 이처럼 굉장한 권력에 경탄했다.
만약 자기도 그런 힘을 가졌다면 의자를 뒤로 당기지 않고서도 하루에 44번뿐 아니라 72번, 아니 100번, 200번씩이나 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자기가 떠나온 작은 별에 대한 추억 때문에 조금 슬퍼진 어린 왕자는 왕에게 감히 부탁해 보았다. 전하, 저는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제 청을 들어주십시오. 해에게 지금 지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그러자 왕이 대답했다. 만일 짐이 어떤 장군에게 나비처럼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날아다니도록 명령하거나 비극 작품을 한 편 쓰라고 하거나 혹은 물새가 되라고 명령했는데 그가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의 잘못일까? 짐의 잘못일까? 그건 전하의 잘못이죠. 어린 왕자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옳으니라. 사람에게는 각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켜야 하는 법이니라. 권위는 올바른 이치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야 하느니라. 만약 내가 내 백성들에게 바다에 뛰어들라고 명령한다면 그들은 반란을 일으킬 것이니라. 짐이 복종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짐의 명령이 사리에 맞는 까닭이니라. 그럼 제게 해지는 광경을 보여주시는 것은요? 한 번 한 질문은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다. 그래, 해가 지는 것을 내가 보게 해 주겠노라. 짐이 명령해 주지. 그러나 사정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자. 그게 내 다스리는 기술이지. 언제 사정이 허락하나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러자 왕은 커다란 달력을 보고 나더니만 대답했다. 그것은 저녁 7시 40분쯤일 것이니라. 그때가 되면 짐의 명령이 얼마나 잘 복종되는지 내가 보게 될 것이니라. 어린 왕자는 하품이 나왔다. 해 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아쉬웠다. 게다가 벌써 심심해지기 시작했다. 이제 여기서는 할 일이 없군요. 다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떠나지 말라. 가지 말라. 너를 대신으로 삼겠노라. 신하를 하나 거느리게 된 것이 몹시 흐뭇했던 왕이 말했다. 무슨 대신요? 옳지. 법무 대신으로 삼겠노라. 하지만 재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요. 그야 모를 일이지. 짐은 아직 짐의 왕국을 돌아보지 않았느니라. 짐은 매우 늙었는데 사륜마차를 둘 자리도 없고 걸어 다니자니 너무 힘들구나. 왕이 말했다. 아, 제가 벌써 다 보았어요. 어린 왕자는 몸을 구부려 별의 저쪽편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말했다. 저 건너편에도 아무도 살지 않아요? 그렇다면 내 자신을 심판하거라.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니라.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법이니라. 만약 내가 자신을 잘 심판할 수 있다면 그건 내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이로다. 왕이 말했다. 제 자신을 심판하는 일이라면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꼭 여기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면, 내 별 어딘가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살고 있는 줄로 알고 있다. 밤마다 소리가 들려오느니라. 그 늙은 쥐를 심판하거라. 때때로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거라. 그렇게 되면 그 생명이 내 손에 달려있게 되느니라. 그렇지만 매번 그에게 특사를 내려 그를 아끼도록 하라. 단 한 마리밖에 없는 쥐니까 말이다. 저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일 따위는 하기 싫습니다.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가지 말라. 왕이 말했다. 떠날 채비를 이미 끝낸 어린 왕자는 그러나 늙은 왕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는 않아서 이렇게 말했다. 전하께서 끝내 전하의 권위를 지키시려면 제게 이치에 맞는 명령을 내리시면 되잖아요. 어때요? 제게 1분 내로 떠나도록 명령하시는 것이 지금 그 명령을 내리기에 조건이 좋은 것 같은데요? 왕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한숨을 한 번 내쉬고는 출발했다. 그러자 그의 등 뒤에서 왕이 황급히 외쳤다. 너를 내 애교관으로 명하노라. 그는 매우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른들이란 참 알 수 없단 말이야. 어린 왕자는 여행하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11장 두 번째 별에는 허영심으로 가득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 저기 나를 찬양하는 사람이 찾아오는군.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허영심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외쳤다. 허영심 많은 사람들 눈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찬양해주는 사람들로 보이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참 이상한 모자를 쓰고 있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건 담요하기 위한 모자지. 내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낼 때 그들에게 담요하는 거야. 그런데 웬일인지 아무도 이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말이야. 아, 그래요? 어린 왕자는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없었다. 두 손을 마주 두드려 봐. 그 잘난치 않은 사람이 어린 왕자에게 시켰다. 어린 왕자는 두 손을 마주 두드렸다. 그랬더니 그는 모자를 들어 올리며 점잖게 인사하는 것이었다. 왕을 방문할 때보다 더 재미있는걸?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다시 두 손을 마주 두드렸다. 허영심 많은 사람은 또 모자를 들어올리며 담례했다. 한 5분쯤 되풀이하고 나니 어린 왕자는 그 장난이 재미없어졌다. 그래서 물어보았다. 모자를 떨어뜨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러나 허영심이 많은 남자에게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다. 그에게는 칭찬하는 말만 들릴 뿐이었다. 너 정말로 나를 칭찬하는 거지? 그가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칭찬한다는 게 뭔데? 그건 말이야. 내가 이 별에서 가장 잘생겼고
가장 훌륭한 옷을 입고 있으며 가장 부자이고 또 제일 똑똑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지. 하지만 이 별에는 아저씨뿐이잖아? 어쨌든 나를 좀 기쁘게 해줘. 나를 칭찬해 달란 말이야. 어린 왕자는 어깨를 조금 으쓱하면서 말했다. 그래, 아저씨를 칭찬해. 그런데 그게 아저씨에게 무슨 상관이 있지? 그리고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났다. 어른들이란 정말 이상하군 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린 왕자는 여행을 계속했다. 12장. 그 다음 별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다. 이번 방문은 매우 짧았지만 어린 왕자를 몹시 우울하게 만들었다. 뭐라고 있어요? 빈 병 한 무더기와 술이 가득 찬 병 한 무더기를 쭉 늘어놓고 술꾼이 말없이 앉아있는 걸 보고 어린 왕자가 물었다. 술 마시지. 금세라도 울 듯한 표정으로 그가 대답했다. 왜 마셔요? 잊기 위해서지. 있다니 뭘 잊는다는 거죠? 어린 왕자는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 물었다.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지. 고개를 떨어뜨리며 술꾼이 대답했다.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요? 그를 좀 위로해 줄까 싶어서 어린 왕자가 말했다.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게 부끄러워. 하고는 술꾼은 입을 다물었다. 어이가 없어진 어린 왕자는 그곳을 떠나버렸다. 어른들이란 정말이지. 알 수가 없어. 하고 중얼거리며 그는 다시 여행길에 올랐다. 13장. 네 번째 별은 사업가의 별이었다. 그 남자는 얼마나 바쁜지 어린 왕자가 다가가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담뱃불이 꺼졌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3 더하기 2는 5, 5 더하기 7은 12, 12 더하기 3은 15. 안녕. 15 더하기 7은 22, 22 더하기 6은 28. 담뱃불 붙일 시간이 없구나. 26 더하기 5는 31이라. 휴, 그러니까 합이 5억 162만 2731이군. 5억이라니 뭐가 5억 개예요? 응, 너 아직 거기 있었니? 5억 100만. 아,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할 일이 너무 많아.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잡담할 시간이 없어. 2 더하기 5는 7. 뭐가 5억 개란 거지? 한번 묻기 시작하면 대답을 듣기까지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어린 왕자였다. 사업가가 고개를 들었다. 이 별에서 54년간 살아오는 동안 내 일이 방해받은 적은 단 3번밖에 없어. 첫 번째는 24년 전이었는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풍뎅이 한 마리가 붕붕거리는 바람에 내 계산이 4군데나 틀렸어. 두 번째는 11년 전이었는데 신경통이 심해졌기 때문이었지. 난 운동 부족이거든. 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어서 산책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지금이야. 알겠어? 가만히 있자. 5억 100만 이랬지. 뭐가 5억 개라는 거죠? 사업가는 조용히 일하기는 틀려버렸다는 걸 깨닫고 대답했다.
이따금 하늘에 보이는 저 작은 것들이지. 파리? 천만에 반짝거리는 걸들 말이다. 그럼 꿀벌? 아니, 게으름뱅이들을 멍하니 꿈에 적게 하는 저 작은 것들 말이야. 그런데 나는 중요한 사람이거든. 공상에 잠길 시간이 없지. 아, 별들이로군. 그래, 맞아. 별이야. 근데 5억 개나 되는 별들을 도대체 어쩌려고? 5억 162만 2731개야.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또 정확한 사람이야. 그 별들을 가지고 뭘 하는 거야? 뭘 하느냐고? 뭘 하긴 소유하는 거지. 별을 소유한다고? 그래. 하지만 내가 전에 본 어떤 왕은 소유하지 않아. 그는 다스리지. 그건 전혀 다른 거야. 그런데 별을 소유하는 게 아저씨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 부자가 되는 거지. 부자가 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다른 별들이 발견되면 그걸 또 살 수 있거든. 이 사람도 그 술꾼처럼 말하고 있군 하고 생각하면서 어린 왕자는 계속 물었다. 그런데 별들을 어떻게 소유하지? 별들이 누구 거지? 사업가는 화가 나듯 되물었다. 몰라. 그 누구의 것도 아니겠지. 그래. 그러니까 내 것이지. 내가 제일 먼저 별을 가질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기만 하면 아저씨 것이 되는 거야? 물론이지. 임자 없는 다이아몬드를 내가 발견했다면 그건 내 것이 되는 거야. 또 만약 내가 임자 없는 섬을 하나 발견했다면 그건 역시 내 것이야. 내가 어떤 좋은 생각을 떠올렸다면 너는 그것으로 특허를 받는 거야. 그럼 그 생각은 내 소유가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나보다 먼저 별들을 소유할 생각을 아무도 못했으니 별들은 내 소유가 되는 거야. 그도 그렇겠군. 근데 그 소유한 별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거지? 어린 왕자가 또 물었다. 그것들을 관리하지. 세어보고 또 계산하고 그건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난 진지한 사람이거든. 어린 왕자는 그래도 잘 이해가 되질 않았다. 나는 말이야. 머플러를 가지고 있을 땐 그걸 목에 두르고 다녀. 그리고 꽃을 소유하고 있을 땐 그걸 꺾어 가지고 다닐 수 있고,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을 꺾을 수가 없잖아. 그야 그렇지. 하지만 은행에 맡길 수는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조그만 종이 조각에다 내 별들의 숫자를 적어서 서랍 속에 넣고 자물쇠로 잠그는 거지. 그게 전부야? 그래. 그거 참 재미있군. 운치도 있는 것 같고. 하지만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니군 하고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어린 왕자는 무엇이 중요한 일이냐에 대해 어른들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난 말이야, 꽃을 한 송이 소유하고 있는데 매일 물을 줘. 화산도 3개나 가지고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흐름을 청소해 주지. 휴화산도 청소해 주니까 모두 3개야. 언제 불을 품을지 모를 일이거든. 내가 내 꽃과 화산들을 소유하는 것은 그것들에게 유익한 일이야. 그런데 아저씨는 별들에게 하나도 유익하지 않아. 사업가는 입을 열어 뭔가 말하려 했지만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떠나버렸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야릇하군 하고 생각하면서 어린 왕자는 다시 길을 떠났다.